부자들의 서재. 리치 파카, 강현주 지음.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인사이트 성공. 부자들의 생각을 꿰뚫어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두 그들이 쓴 책에 있다. 프롤로그. 개천에서 어마어마한 용이 날 때까지. 엄마, 나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부자 돼서 엄마 용돈도 많이 주고 여행도 자주 시켜줄게. 연주야, 고맙긴 한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대.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되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느 날 나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다. 물론 어머니 입장도 이해된다. 자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집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뒤이어 몇 차례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그다지 순탄하게 자라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내가 중학생 때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낡은 집에 살았고 늘 빚이 따라다녔으며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은 적도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모텔 청소, 공장일, 만두가게 아르바이트, 페인트 칠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 일을 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내게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삶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의 성공 확률은 조금 낮을 뿐 아예 0이 아니다. 부자가 될 확률은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하며 키워가면 된다. 이를 위해 나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로 택했다. 아직 부를 이뤄보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기보다 이미 이룬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이미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널리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써놓았다. 나는 그들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책을 더 읽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아니, 그것도 부족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반부터 간단한 생활 루틴을 끝내고 바로 책을 읽었다. 자투리 시간에도 책을 읽었고 이동 시간에도 오디오북으로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 매년 100권 이상을 독파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기계발, 경제 경영 도서를 모조리 집어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인생은 내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이미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이 주는 교훈을 적용하고 실행했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꿈처럼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생각과 사고는 날로 커지고 있다.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일어나듯 나도 몰랐던 잠재력이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 삶을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되고 자신감, 열정, 행복 등 모든 면에서 매일 나아지는 중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얻은 깨달음을 전할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6년간 실행한 자기계발 경험과 시행착오를 응축하여 독자들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게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짧은 경험과 식견을 보완하기 위해 책을 통해 만났던 수백 명의 현자, 부자들의 교훈을 빌릴 것이다. 나는 성장과 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름길을 안내하고자 내가 읽었던 책을 엄선하여 100권을 뽑았다. 그리고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책들을 추리고 또 추렸다. 상위 1%의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책,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 최소 5년 이상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책, 내가 직접 읽고 소화한 책 중 가족, 소중한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그렇게 최종 30권을 추렸고
선별되지 않은 훌륭한 책들의 교훈 역시 함께 담아냈다.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신중히 고민하며 순서를 배치했다. 나는 이 책이 단순히 내용을 소개하는 평범한 책에 그치길 원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남기거나 영감이 떠오르기만 한다. 행동까지 도출하는 책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짓없이 담아 독자들의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나는 부자들의 책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의 여정을 함께 했으면 한다. 모든 비밀을 혼자 알고 성공하는 것보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과정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기 때문이다. 나와 이 길을 함께하는 모든 독자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갖고 싶은 것들을 모두 손에 거머쥐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디 내 간절한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며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당신을 기대하겠다. 책장을 덮은 이후 당신은 자기 개발을 통해 나다운 삶, 목표가 있는 뜨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부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당신의 그러한 변화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또다시 영향을 끼칠 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이 책을 집어든 순간이 당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며 2025년 시작점에서 리치파카 강현주 책 활용을 위한 7가지 제언.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다음에 7가지를 참고하여 이 책을 읽는다면 더욱 유익한 독서가 될 것이다. 1. 이 책은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이 진정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다. 책을 읽는 동안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할까 고민하며 읽어보자. 2. 각 장의 후반부에 워크북을 만들어 놓았다.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이때 나중에 적어야 할지 하고 미루지 말자.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 3. 와닿은 구절에는 밑줄을 긋고 그때 떠오른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보자. 사람들은 종종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도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아 활용하지 못한다. 4. 분기에 한 번씩 이 책을 다시 꺼내 전에 밑줄 그었던 부분과 기록을 살펴보자. 다시 볼 때 해당 부분 위주로 읽는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변화된 상황에 맞게 글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5. 특히나 와닿았던 챕터가 있다면 해당 챕터에서 소개하는 도서를 구매해서 읽어보자. 이 책의 최대한 핵심 교훈을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전체를 담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해당 도서까지 읽는다면 더욱 깊은 공부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적용할 점을 도출한 뒤 그것을 실행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어라. 그 보상으로 인한 기쁨은 또 다른 실행을 낳을 것이며 당신에게 다음 돌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7. 끝으로 당신이 처음 독서에 입문한 사람이거나 집중력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이 책을 한 번에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에 딱 한 챕터씩만 읽어라. 한 달이 지나면 이 책을 완독했을 것이다. 완독의 기쁨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매일 해냈다는 성취감과 글을 읽는 독해력까지 덩달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시작한다. 파트 1. 목표의 힘. 그저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성공과 만족을 이룰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막연히 열심히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된다.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되물으며 무력감에 빠진다. 이 무력감이 시작되는 원인은 간단하다.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달리기만 했기 때문이다. 목표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다. 목적지 없이 항해하면 아무리 잘 정비된 배라도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도 동력도 잃기 쉬우며 열심히 살아도 성취감 없이 공허해질 수 있다. 반면 목표가 생기면 자연스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보다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치 장난감에 몰입하는 아이처럼 목표에 꽂혀 무언가에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에는 생기가 돌 것이며 몸에는 활력이 생길 것이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바쁘고 힘들지언정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목표와 관련한 교훈을 전하는 6권의 책을 소개한다. 이 책들은 당신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부터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유의사항,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까지 제시해 줄 것이다. 이번 장을 읽으며 삶의 목적을 찾아보고 목적으로부터 도출된 인생 목표를 설정해보자. 1. Why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Start with Why. 사이먼 시넥.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삶의 초점이 명확해진 데는 확실한 계기가 있다. 모든 것은 Why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유부터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던 때에는 무엇을 하든 항상 물음표에 봉착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물음말이다. 하지만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물음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민의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고 선택의 시간도 빨라졌다. 근본적인 목적이 생기니 그 외의 것들은 사소해지거나 간단해졌다. 스타트 위드 Y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Y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명확한 비전과 기준을 갖는 것. 이는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일, 더 나아가 기업의 비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골든서클은 왜,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는 세 가지 원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다. 일반적으로 생각의 순서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향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도달한다.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가에 봉착한다. 반면 사이먼 시넥이 제안하는 성공하는 생각법은 반대로 안에서 밖을 향해 나아간다. 가장 먼저 왜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신념을 떠올린다. 이후 왜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원칙을 정한다. 이것은 우리 행동의 기준이자 척도가 된다. 끝으로 정해진 행동 원칙에 따라 목표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무엇을 생각한다. 이처럼 골든서클의 세 개의 원을 떠올리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생각법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목적과 이유 없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우선 Why를 떠올려야 한다. 전설이 된 사람과 기업. 스타트 위드 Why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리더십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 책이다. 이 책에는 성공한 리더,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왜 중심적 사고를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현대인들이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에 많은 관심을 갖듯 19세기 사람의 관심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쏠려 있었다. 이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세뮤얼 피어폰트 랭글리였다. 그는 미국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발명가로 유명세를 떨쳤을 뿐만 아니라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전화기 발명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 당대 전설적인 인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시대의 비행기에 관심을 갖고 개발하던 이들 중에는 라이트 형제로 알려진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도 있었다. 그들은 랭글리와는 달리
인맥은커녕 후원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랭글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비행기 발명에 대한 Y다. 랭글리는 개인의 명예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비행기를 개발했다. 욕심이 있었을 뿐 대의나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라이트 형제에게는 명확한 Y가 있었다. 하늘을 나는 법을 알아내면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명분 말이다. 랭글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했다. 골든서클의 바깥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반면 라이트 형제는 골든서클의 안쪽인 외로부터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신념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주 키티오크에서 플라이어 1호로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그날의 첫 비행은 오빌라이트가 조종해 약 12초 동안 120피트를 비행했고, 같은 날 두 번째 비행에서는 윌버라이트가 약 59초 동안 852피트를 비행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한 역사적인 순간이자 라이트 형제의 Y가 현실로 바뀐 순간이기도 하다. Y의 중요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를 가장 잘 적용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애플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설립하면서부터 단순히 컴퓨터를 판매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혁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바로 애플의 비전이자 존재의 이유, 즉 Y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Y는 직원들에게도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느꼈다. 직원들은 항상 우리는 이 제품을 왜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창의성 증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아이폰을 개발할 때 잡스는 단순히 기능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창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패드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잡스는 팀원들에게 이 제품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 팀원들은 단순히 제품의 기술을 넘어 사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패드라는 또 하나의 혁신이 세상에 태어났고, 출시와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며 태블릿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애플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이처럼 명확한 Y를 기반으로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 2011년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애플의 Y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라이트 형제와 애플의 사례를 보면 Y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왜가 명확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는 목표를 이루는 동력이 되어 큰 뜻을 펼치는 데 기여한다. 골든서클을 되새기며 무엇을 하든 Y를 최우선으로 떠올리는 사고법을 길러보자. Y를 놓치면 2023년 초 막 전역한 내게 한 출판사 대표님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책을 계약하자는 내용이었다. 책을 써본 적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나에게 출간 제안이 오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2023년 2월 대표님 및 편집자와 미팅을 했다. 궁금했다. 투고를 해도 안 받아줄 판에 어떠한 이유로 나에게 출간을 제안했던 것일까? 대표님, 외람된 질문이지만 왜 저에게 출간 제안을 하셨나요? 리치 파커님의 SNS를 꾸준히 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기상하고 독서하며 꾸준하게 미래를 그리고 성실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니 책을 맡겨도 잘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보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바로 계약서 초안을 두고 조율을 시작했다. 대표님이 물었다. 마감 기한은 언제로 할까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각기 다르긴 한데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두고 쓰세요. 나는 호기롭게 대답했다. 그럼 저는 4개월로 할래요. 꾸준함은 자신 있었기에 매일 글을 쓰면 4개월 만에 책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대표님의 만류로 6개월으로 기한을 정했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8월에 원고 작성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그 시점에서 한참 지난 2024년 말이다. 4개월 만에 원고를 다 쓰겠다는 나의 호기로움은 그야말로 객기였다. 나는 미루고 또 미루기를 반복했다.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한다는 핑계로 글쓰기를 계속 미루었다. 그러던 2024년 7월, 머릿속에 번개가 꽝 내리쳤다. 뭐라? 나는 왜 골든서클 생각법을 적용하지 않지? 왜 Y를 생각하지도 않고 책을 쓰고 있지?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다. 나에게는 Y가 없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 책을 써내면 작가라는 멋진 타이틀이 생긴다는 기대가 끝이었다. 골든서클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결과물 완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내가 책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서 그래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떠올랐다.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영감과 깨우침을 주는 거잖아. 순간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에 스쳤다. 이 책을 읽고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불을 끌어들이는 마인드로 바뀌는 사람. 이 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얻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안 써지던 글이 술술 써지기 시작했다. 훗날 이 글이 책이 되어 독자가 울림을 느끼고 삶이 변화되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책을 쓰는 Y를 찾은 것이다. 만약 이 책이 2025년 출간된다면 나의 Y가 통했다는 뜻이다. 지필은 미뤄졌지만 지금이라도 Y를 깨우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에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도 살아가며 많은 일을 마주하게 될 텐데 마주선 시점마다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너의 Y는 무엇이니 하고. 당신의 Y는 무엇인가? 무엇이든 쉽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음번에도 호기롭게 또 도전하지만 금세 그만둔다. 시작은 그럴싸하지만 계속 이게 맞나 하며 스스로 의심하고 난관에 봉착한다. 이것이 바로 Y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나만의 Y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믿음과 명확한 신념이 없으면 지루한 싸움을 견뎌내기 힘들다.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간단해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Y가 명확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아도 자신의 길이 명확히 보인다고 했다. 이 Y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Y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과정에서 풍파를 만나게 될 것이고 Y가 명확한 사람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나아갈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라.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가? 나는 왜 책을 쓰려 하는가? 왜, 왜, 왜를 떠올리는 동안
잠시 멈춰 있는 것 같겠지만 그 시간을 보낸 이후 오히려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을 만나게 될 것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Y를 찾는 것은 곧 행복과 성공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다. 자신의 Y를 찾는 것은 단순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할 힘을 얻는 과정이다. Y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부여의 원천이자 인생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이 없다면 쉽게 길을 잃고 처음의 열정과 의지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런 이들에게 Y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니체가 강조한 것처럼 왜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후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더 이상 고민과 의심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길을 확신하며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제 당신도 Y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라.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산물일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먼저 정하듯 당신의 시작에 늘 Y가 우선하기를 바란다. Y가 명확하면 모든 것이 간단해진다. 삶이든 일이든 반드시 Y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2. 삶의 의미를 찾아라.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살아가는 이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조금은 진부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살아가며 한 번쯤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기 전에는 삶의 의미 같은 건 나이 지긋한 노인이나 생각할 만한 주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 떠올렸더니 살아가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고 삶의 원동력이 생겨났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깨닫자 인생이 더욱 충만해졌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기에 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삶의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가장 훌륭하게 던지는 책이다. 이 책에는 저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현장이 묘사된다. 1942년 나치에 의해 이른바 인간 실험실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네 곳이나 옮겨다니며 겪은 저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녹아있다. 구타와 학대, 강제 노역은 물론 참혹한 식사와 수면 환경, 병마와 싸우는 모습까지 극도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수용소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견디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통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을 보며 삶의 의미와 의지가 생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발견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의 이런 경험과 발견은 삶의 의미에 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며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삶의 목적의 중요성. 당신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지를 잃거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죽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프랭클이 수용소에 있을 때의 일이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프랭클에게 그 구역을 관리하던 고참 관리인이 말을 걸어왔다.
관리인은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관리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관리인은 우리가 언제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꿈속의 목소리는 3월 30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목소리가 현실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기대에 차 있었다. 하지만 예언한 날짜가 가까워져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3월 29일, 관리인은 아프기 시작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관리는 3월 30일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3월 31일 세상을 떠났다. 사망의 의학적 요인은 발진 티푸스였지만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 요인은 삶의 의지 상실에 따른 면역력 저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관리인의 꿈속 예언은 희망이었다. 그 희망이 사라지자 그는 절망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르기도 한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믿음은 생존의 이유를 만들기도 한다. 빅터 프랭클이 겪은 극한의 상황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누더기처럼 얇은 옷만 걸치고 얼어붙은 땅을 파는 등의 노역을 해야 했고 이유 없는 폭행 등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검자들은 식사로 작은 빵 조각, 물띠 묽은 스프를 제공받는 게 전부였다. 그야말로 참혹한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할 것이라는 꿈말이다. 프랭클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아내와 대화하며 그녀와의 재회를 상상했다. 또 다른 희망은 자신의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꿈이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는 로고스에서 유래한 의미를 통한 치유를 목표로 하는 치료 이론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극한의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랭클의 이러한 사례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힘든 일,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마주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성장으로 나아갈 때에도 고난을 마주하기도 한다. 나도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거센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 크게 휘청일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떠올려보자. 삶의 의미는 인생이라는 여정에 있어 등대가 되어줄 것이고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되어줄 것이다. 프랭클은 종종 니체의 말을 인용하곤 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프랭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삶의 의미를 통한 생존. 나는 비록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 치유하는 로고테라피 이론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때는 중대장 생활을 할 때였다. 당시 나는 약 70여 명의 중대원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이 중 군 생활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고통을 느끼는 A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훈련소에서부터 자살 시도를 한 이력이 있어 특별관리 인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A가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맞이하여 별일 없던 것처럼 대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혹시나 또 자살 시도를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힘없는 걸음걸이, 자신 없는 목소리, 늘 초점이 없는 눈빛, 모든 것이 불안했다. 어느 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졌다. 중대장님, A 일병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다급히 부대로 달려갔다. 이 20분이 꼭 2시간처럼 느껴졌다. 부대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A의 마음과 정신 상태였다. A는 눈에 초점이 없었고 삶의 의지도 없었다. 나는 정신의학자가 아니지만 그에게 심리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적용해 보기로 했다. A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싶었다. 우선 A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밀어내기만 했던 A인데 접촉이 많아지고 그의 마음을 더 자주 두드리니 결국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A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지가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가난했던 환경, 좋지 않았던 가정사, 아버지의 자살 등이 A의 삶의 의지를 앗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자신이 일으킬 수 없을 것만 같다는 낙담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 A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 그가 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나는 나의 상황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힘들었던 과거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나 또한 최근에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리며 힘들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A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생에서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을 거야. 도리어 이겨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재미있는 거 있지? 너도 그런 목표를 하나 가져보는 건 어때? 며칠 뒤 누군가 중대장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A 일병이었다. 순간 너무나 놀랐다. A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얕은 미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늘 단답으로만 대답하던 A가 중대장님, 그때 이야기를 나눈 뒤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십니까? 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닌가. 이후로 A와 나는 책을 기반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타깝게도 A는 자살 시도로 인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명령이 내려져 끝까지 군 생활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은 뒤 현재까지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 친구가 전역하는 날 나에게 따로 찾아와 했던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중대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는 게 정말 재미없었는데 덕분에 하나의 낙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중대장님처럼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이유와 의미로 살아간다. 때로는 그 의미를 잃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결국 다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삶의 의미 말이다. 그 의미를 찾아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된다. 목표보다 목적이 앞서야 하는 이유. 새해가 밝거나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올해 1,000만 원을 모으겠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겠다와 같은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목표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삶의 목적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나와 빅터 프랭클, A의 사례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목표는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지만 목적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왜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이다.